안녕하세요. 독서를 사랑하는 여러분, 소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소설 채널에 오셔서 영상을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어볼 이야기는 마거릿 시드니 작가님의 5페퍼남매의 성장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페퍼 가족, 특히 어머니인 페퍼 부인과 5자녀 폴리, 벤, 조엘, 데이비, 막내 프론 씨의 삶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할드 데이즈 포어 폴리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엄마, 데이비드가 침실로 살며시 들어와 말했다. 불쌍한 폴리가 프론 씨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눈은 부드러운 오래된 손수건으로 감겨 있었다. 제가 식탁을 차릴게요. 차릴 것이 없구나. 페퍼 부인이 슬프게 말했다. 아무도 먹을 사람이 없어요. 데이비, 너랑 조엘이 찬장에서 뭐 좀 꺼내 먹으렴.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뭐든지 할 수 있을까요? 엄마, 조엘이 소리쳤다. 그는 아침 세수를 마친 후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데이비드를 따라갔다. 그래, 그의 어머니는 멍하니 대답했다. 어서, 데이브, 조엘이 소리쳤다. 우리 아침밥 먹자. 우리가 전체를 다 먹으면 안 돼. 데이비가 의심스러운 듯이 말했다. 하지만 조엘은 이미 찬장에 머리를 들이밀고 있었고 곧 데이비드도 덩달아 정신없이 빠져들었다. 피셔 박사가 오전 중반에 폴리의 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불려갔다. 작은 체구의 의사는 안경 너머로 폴리를 예리하게 바라보더니 언제부터 아팠죠? 라고 물었다. 오늘 아침부터요. 폴리가 눈이 따가워지며 대답했다. 그전에도 몸이 안 좋았지. 의사가 물었다. 폴리는 다시 생각해 보았다. 그러고 나서 몸이 정말 안 좋았던 기억이 났다. 전날 낡은 난로에 빵을 굽다가 허리가 끔찍하게 아팠던 기억이 났다. 다만 눈이 아파서 허리 통증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럴 것 같아요. 폴리가 대답하자 의사가 말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눈은 너무 많이 썼는데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부인. 그는 페퍼 부인을 향해 돌아서며 이렇게 물었다. 바느질도 하고요. 페퍼 부인이 말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해요. 폴리가 모든 걸 다 합니다. 선생님, 의사가 말했다. 글쎄요. 이번엔 눈이 너무 나빠져서 다시는 예전처럼 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자 침대 한가운데서 작지만 듣기 끔찍한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프론 씨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모두가 깜짝 놀랐고 프론 씨는 우리 폴리를 아프게 하지 마. 오, 제발. 이라고 소리쳤다. 이봐. 의사가 말하며 침대 한가운데에 있는 얼굴이 몹시 붉은 작은 물체를 다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부드럽게 덧붙였다. 폴리를 낫게 해줄 거야. 꼬마야, 그러면 폴리가 잘 볼 수 있을 거야. 정말 그럴 거예요. 아이가 의심스러운 듯이 물었다. 그래요. 의사가 말했다. 최선을 다해 볼게요. 울면 안 돼요. 폴리가 울게 되면 눈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정말 아주 나빠질 수 있답니다. 그는 강조하듯 말했다. 울지 않을게요. 푸른 씨가 말했다. 아니요. 절대 울지 않아요. 그녀는 뚱뚱한 작은 손으로 마지막 눈물을 닦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폴리는 매우 반항적인 모습으로 큰 침대에 누워 불쌍한 눈에 시원한 로션을 발랐지만 어쩐지 눈은 조금도 시원해지지 않았다. 엄마, 눈만 안 아프면 다 참을 수 있을 텐데. 그녀는 몸을 계속 뒤척이며 탄식했다. 이제 누가 모든 일을 다 할 거예요. 일 생각하지 마, 폴리. 페퍼 부인이 말했다. 그 생각밖에 할 수 없어요. 불쌍한 폴리가 말했다. 바로 그때 주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나가서 무슨 일인지 보세요. 폴리가 말했다. 내가 왔어요. 침실 문 가까이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고 할머니 바스컴의 커다란 검은 모자가 먼저 들어섰다. 주문을 걸려고 왔어. 무슨 일이니? 할머니가 물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폴리를 보고 놀라 걸음을 멈췄다. 아,
폴리도 아파요. 페퍼 부인이 그녀의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했다. 병에 걸렸다고? 노 부인이 되물었다. 무슨 일이야? 발작이니? 아니요. 페퍼 부인이 말했다. 벤이 앓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푸른 씨가 앓고 있는 홍역이요. 그 애가 홍역에 걸렸나? 할머니가 말했다. 그건 심각한 병이야. 게다가 배는 괜찮다고 하지 않았니? 아니요. 그도 아파요. 페퍼 부인이 소리쳤다. 그도 그래요. 둘이나 아프다고? 대체 무슨 일이니? 할머니가 물었다. 홍역. 벤도 홍역에 걸렸어요. 페퍼 부인이 큰 소리로 되뇌었다. 너무 큰 소리에 늙은 부인의 모자가 떨릴 정도였다. 아, 정말 끔찍하구나. 할머니가 말했다. 이에도 할머니는 푸른 씨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페퍼 부인은 자신의 괴로움을 털어놓으며 약간 안도감을 느끼며 말했다. 셋 다요. 아직 없어요. 조엘이 말했다. 할머니 주머니에 페퍼민트 사탕이 남아있기를 바라며 들어왔다. 그리고 그럴 생각도 없어요. 아이고, 엄마가 신음하며 말했다. 폴리가 그렇게 말했잖아. 눈이 나빠, 눈이 나빠. 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엄마가 소리쳤다. 그 애의 눈이라고요? 바스컴 부인이 물었다. 우리 친척 중에 존의 아이들도 홍역에 걸린 적이 있는데 그때 썼던 약의 영수증이 4개 있어요. 바로 집으로 달려가서 가져올게요. 그리고 그녀는 막 가려고 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페퍼 부인이 소리쳤다. 고맙습니다. 바스컴 부인. 하지만 피셔 박사님이 오셨는데 폴리의 눈에 뭔가를 바르셨고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잠시만요. 노 부인이 말했다. 페퍼 부인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설명해야 했고 마침내 폴리의 눈은 치료되었고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서야 끝난다는 것을 할머니에게 이해시켰다. 나랑 같이 가자. 할머니는 마침내 부름을 마치고 문 옆에 서 있는 조엘에게 속삭였다. 페퍼민트 사탕이 좀 있는데 가져오는 걸 깜빡했네. 그렇죠. 조엘이 바가지며 말했다. 조 어디 가? 페퍼 부인이 바스컴 부인과 함께 떠나는 조를 보고 물었다. 내가 필요할 것 같구나. 아, 할머니 댁에 가야 해요. 조엘이 재빠르게 말했다. 할머니가 저를 원하셔요. 그럼 오래 떠나지 마. 그의 어머니가 대답했다. 자, 할머니가 거실로 들어가 구식 서랍장을 보며 말했다. 서랍장을 열고는 종이 한 장을 꺼내 조의 기뻐하는 눈앞에서 빨간색과 흰색 페퍼민트 사탕을 흔들어 꺼냈다. 자, 이제 이걸 집에 가져가. 너도 좀 가져가도 돼. 하지만 아픈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주는 게 좋아. 그리고 폴리는 제일 큰 걸 가져가렴. 나도 홍역에 걸렸으면 좋겠네. 조엘이 투덜거리며 말했다. 그러면 나도 먹을 텐데. 할머니가 말했다. 어서 가 보렴. 하지만 조엘에게 그 말을 해도 소용없었다. 그는 이미 반쯤 집에 가고 있었다. 할머니의 뜻을 따라 정성껏 사탕을 나눠주었다. 하지만 폴리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폴리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던 조엘은 붕대 아래로 눈물 2방울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시고 있는 것을 보았다. 조, 그거 필요 없어. 폴리가 말했다. 그건 진짜 페퍼민트야 라고 말하자 폴리는 가져가도 돼 라고 대답했다. 폴리 한번 먹어봐. 정말 맛있어. 조엘은 위로하며 말했다. 입 벌려. 그래서 폴리가 입을 열었고 조엘은 만족스럽게 말했다. 맛있지 않아요. 그는 폴리가 그것을 씹는 것을 지켜보며 물었다. 그래, 폴리가 말했다. 정말 맛있어. 어디서 났어? 할머니 바스컴 댁에 가세요. 조엘이 말했다. 할머니께서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실 만큼 많이 주셨어. 폴리, 또 먹을래? 아니, 폴리가 말했다. 아직은 안 돼. 베개 위에 2개를 내가 닿을 수 있는 곳에 올려놓고 나머지는 당신이 가져가세요. 조엘, 3개 놓을게요. 조엘이 말하며 빨간색 하나와 흰색 2를 세어 베개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요. 그리고 나도 하나 더 먹고 싶어. 조이, 정말이야. 침대 반대편에서 푸른 씨가 말했다.
하나 가져도 돼. 조엘이 말했다. 빨간색으로. 푸른씨. 그래, 2개 가져도 돼. 자, 데이브. 나머지는 장작더미 옆에 두자. 그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늦은 오후에 마차 바퀴 소리가 들려왔고 마차는 페퍼 가족의 작은 갈색 문 앞에서 멈춰섰다. 폴리, 페퍼 부인이 침실 문으로 달려가며 말했다. 핸더슨 부인이야. 정말이요. 폴리가 어두워진 방에서 말했다. 아, 정말 다행이에요. 제르시 선생님도 같이 계신가요?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물었다. 아니야. 페퍼 부인이 다시 확인하러 가며 말했다. 아니, 목사님이시잖아. 세상에, 우리 꼴이 말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엄마. 폴리가 소리치며 침대에서 뛰쳐나와 몸을 좀 가다듬고 싶어 했다. 아이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깝네요. 핸더슨 부인이 다정하고 상냥한 어조로 들어오며 말했다. 우리는 오늘 아침까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목사님이 말했다. 아, 네, 목사님. 페퍼 부인이 말했다. 배는 위층에 있고 폴리와 프론 씨는 여기 있어요. 불쌍한 아이들아. 핸더슨 부인이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목사에게 돌아서며 말했다. 당신은 올라가서 먼저 벤을 만나세요. 제가 어린 소녀들을 보러 갈 테니. 그래서 목사님은 구불구불한 계단을 올라갔고 핸더슨 부인은 폴리 옆으로 곧장 다가갔다. 폴리가 처음 알게 된 것은 차갑고 부드러운 손이 그녀의 뜨거운 머리에 얹어진 것이었고 동시에 목소리가 들렸다. 네, 작은 닭을 보러 왔어요. 아, 부인. 폴리가 흐느끼며 말했다. 저는 제 눈은 괜찮아요. 오직 엄마만 중요해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알아요. 목사 부인이 달래듯 말했다. 하지만 폴리, 참을성 있게 견뎌야 한단다. 내가 나갔을 때 병아리들이 뭘 하고 있었을까? 핸더슨 부인은 폴리의 손을 잡고 침대 반대편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푸른 씨에게 미소를 지으며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모르겠어요. 부인, 폴리가 말했다. 말씀해 주세요. 그들은 모두 메뚜기 한 마리를 놓고 싸웠어요. 네, 10마리나 됐죠. 누가 가져갔어? 폴리가 엄청난 호기심에 물었다. 아, 흰색 병아리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글쎄, 그 녀석이 다른 병아리들만큼이나 잘 싸우는 것 같았어요. 그 여인이 웃으며 말했다. 그녀에게 축복이 있기를. 폴리가 남겨둔 자루를 보며 페퍼 부인이 부엌에서 속으로 생각했다. 저런 훌륭한 목사님 부인이라니. 그때 목사님이 벤의 방에서 내려와 침실로 들어갔고 핸더슨 부인은 위층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그는 친절하게 말하며 푸른 씨의 머리를 쓰다듬은 후 폴리 옆에 와서 앉았다. 이 아이가 제가 아플 때 저를 찾아왔던 그 어린 소녀예요. 아, 목사님? 폴리가 말했다. 그렇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다음에 다시 올 때는 핸더슨 씨는 즐거운 대화를 마치고 일어나며 말했다. 그 불쌍한 눈을 위해 주머니에 책을 넣어서 읽어줘야겠군요. 아, 고마워요. 폴리가 소리쳤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멈춰서서 얼굴이 붉어졌다. 그래, 무슨 일인가요? 목사님이 격려하듯 물었다. 폴리는 벤은 독서하는 걸 좋아해요 라고 말했다. 그럴까? 그때쯤이면 내 꼬마야, 벤은 아래층에 있을 거야. 괜찮아. 폴리, 벤 걱정은 하지 마. 난 부엌, 침실 문 옆에 앉아 있을게. 그러면 내가 잘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핸더슨 부부는 떠났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들이 떠나기 전에 꽤 많은 물건들이 낡은 긴 의자에서 페퍼 부부의 작은 부엌으로 옮겨져 있었다. 하지만 폴리의 눈은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지 않았고 페퍼 부인의 얼굴에는 걱정 어린 주름살이 점점 더 깊어졌다. 마침내 폴리를 찾아온 지 하루 만에 그녀는 부엌에서 피셔 박사를 직접 만나 혹시 치료가 가능하겠느냐고 담대하게 물었다. 선생님,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불쌍한 엄마가 말했다.
아이가 완전히 눈이 멀게 될까 봐 무서워요. 여보, 피셔 박사의 목소리는 매우 부드러웠다. 그는 페퍼 부인의 거칠고 갈색으로 변한 손을 잡았다. 따님은 실명하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눈을 완전히 튼튼하게 만들려면 시간과 휴식이 좀 필요할 거예요. 어떻게든 눈을 무리하게 사용했지만 결국 회복될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페퍼 부인이 앞치마를 머리 위로 던지며 소리쳤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흐느끼며 계속 말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당신에게 감사드릴 수가 없습니다. 폴리가 시력을 잃었다면 우리는 포기하는 게 나았을 겁니다. 다음 날 의사의 허락을 받고 앉을 수 있었지만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던 프론시는 양말만 신은 채 신발을 찾아 뛰어다녔다. 그녀는 처음 아플 때 이후로 신발을 본 적이 없었다. 아, 저는 제 가장 좋은 신발을 신고 싶어요. 그녀가 소리쳤다. 엄마, 그러면 안 돼요. 아니, 프론시,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해. 그녀의 어머니가 항의했다. 매일 신을 수는 없잖아. 매일 신는 건 아니죠. 프론시가 천천히 말했다. 단 하루뿐이에요. 글쎄, 그러면 내일도 다시 입고 싶을 거야. 그녀의 엄마가 말했다. 아니요, 안 돼요. 프론시가 소리쳤다. 오늘만 신을 수 있다면 내일은 절대 안 신을게요. 제발요, 엄마. 페퍼 부인은 높은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고 하얀 티슈 페이퍼로 포장된 작은 구러미를 꺼냈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아이의 기뻐하는 눈앞에서 꾸러미를 천천히 펼치자 프론시가 곧바로 가슴에 끌어안은 귀중한 빨간 구두가 드러났다. 내 신발, 정말 내 신발이야. 내 신발 전부. 그녀는 소리치며 부엌으로 나가 직접 신발을 신었다. 안녕. 15분쯤 후 피셔 박사가 들어와 그녀가 힘겹게 단추를 끼우려고 애쓰는 것을 보고 소리쳤다. 새 신발, 정말이야. 내 거예요. 프론시가 한쪽 발을 내밀고 살펴보며 소리쳤다. 모든 단추가 잘못된 단추 구멍에 꽂혀 있었고, 그리고 위쪽은 빨간색이잖아요. 그렇지, 의사가 그녀 옆바닥에 앉으며 말했다. 아름다운 빨간 윗부분이지. 그렇지. 아름다워요. 아이는 기뻐하면 오래 하든 말했다. 폴리도 매일 새 신발을 신나요. 의사는 다른 발을 만져보는 척하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프론시는 이 말에 눈을 크게 떴다. 아니요. 폴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폴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혹시 아세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사는 최대한 매혹적인 표정을 지었다. 아, 알겠어. 프론시가 아주 현명한 표정으로 소리쳤다. 자, 이제 알았어. 의사가 소리쳤다. 내가 내 짝꿍이구나.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뭔데? 프론시는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일어나 한쪽 신발을 반쯤 신은 채 의사의 귀에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스토브. 뭐라고요? 의사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리고 구석에 있는 낡고 검은 물체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물체는 마치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듯 보였다. 아니, 폴리네한테 저런 게 있잖아요. 아, 아이가 말했다. 불이 안 붙어요. 그리고 폴리는 혼자 있을 때 울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그녀를 봐요. 그렇구나. 의사가 매우 동정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건 안타까운 일이군요. 그럼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괜히 망가뜨렸어요. 아이가 웃으며 말했다. 폴리도 찢었어요. 그러다가 순식간에 다 떨어져 나가버렸죠. 아, 정말 독같이 빨리요. 프론시는 그 암울한 기억에 노란 머리를 저었다. 혹시 의사가 일어서면서 말했다. 이 근처에 4살쯤 되고 빨간 구두 단추도 스스로 끼울 줄 아는 똑똑한 여자아이가 있나요? 그 여자아이가 내일 아침 내 마차를 타고 나랑 함께 드라이브 갈래요. 아, 맞아요. 프론시가 한쪽 발끝으로 깡충깡충 뛰며 소리쳤다. 나야. 그럼 피셔 박사가 침실 문으로 가며 말했다. 그럼 내일을 기다리겠습니다. 어두컴컴한 방에 누워있거나 커다란 흔들리자에 앉아있는 불쌍한 폴리에게 병은 다 밝은 갈색 눈에 깃들었을 뿐이었다.
시간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활동적이고 활기찬 그녀의 작은 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생각만으로도 공포에 질렸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폴리가 이렇게 된 것이다. 맙소사, 참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부엌에서 나는 소리로 모두가 밖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구석에 있는 퉁퉁하고 늙은 검은 거미 한 마리 외에는 아무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그 거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저녁 먹은 지 일주일은 된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벤이 좀 나아서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폴리, 조엘이 달려오면서 소리쳤다. 벤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어. 그만해, 조. 페퍼 부인이 말했다. 말하지 말았어야지. 폴리를 놀라게 하려고 한 거야. 아, 맞아요. 폴리가 기쁨에 넘쳐 손을 모으며 소리쳤다. 엄마, 이 끔찍한 붕대를 풀고 그를 보면 안 될까요? 맙소사 안 돼. 페퍼 부인이 앞으로 펄쩍 뛰며 말했다. 세상에, 폴리, 피셔 박사님이 혼내실 거야. 어쨌든 들려요. 폴리는 남은 위안에 몸을 맡기며 말했다. 여기 있어요. 오, 벤. 자, 벤이 붕대까지 모두 감긴 폴리를 움켜쥐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 폴리. 넌 벽돌이야. 어머니께서 저번에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조엘이 매우 고결한 어조로 말했다. 어쩔 수 없지. 폴리 때문에 약간 화가 난 벤이 말했다. 게다가 그 자신도 아팠고 꽤 많이 참아왔다. 흥분이 가라앉아 페퍼 부인이 말했다. 이제 너희가 너무 편해 보여. 그리고 프론 씨는 지금 나를 원하지 않아 가게에 갈게. 맥킨스 씨가 내게 일을 더 주신다면 더 받아와야겠어. 엄마, 벤이 왔으니 이제 괜찮아요. 폴리가 소리치며 의자에 다시 앉았고 프론 씨는 그녀 발치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엄마, 제가 엄마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벤이 소리쳤다. 그러니 엄마는 우리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폴리는 엄마 뒤에서 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열리는 것을 보며 벤, 웃기지 않아. 라고 말했다. 낮에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재밌지 않아? 꽤 재밌네요. 벤이 대답했다. 자, 계속해. 평소처럼 바닥을 뒹굴던 조엘이 이야기 시작을 몹시 서두르며 말했다. 어린 데이비드는 벤의 반대편에 앉아 두 손을 꽉 움켜쥐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벤처럼 간절히 이야기를 원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글쎄, 옛날 옛적에 벤은 즐겁게 이야기를 시작하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 중 하나를 시작했다. 오, 벤 오빠! 폴리가 숨을 죽이고 그들이 듣는 동안 황홀한 듯 소리쳤다. 어떻게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생각하는 거야. 지난주에 생각할 시간이 많았어. 평생 쓸 수 있을 만큼. 벤이 웃으며 말했다. 계속해. 조엘이 지연의 참을성을 잃고 말했다. 그렇게 서두르지 마. 폴리가 나무라는 듯이 말했다. 오빠는 아직 몸이 약하잖아. 벤. 데이비드가 숨을 크게 들이쉬며 말했다. 그의 눈은 매우 커져 있었다. 정말 곰을 봤어. 아니, 벤이 말했다. 아, 어디까지 했더라. 토미가 소리를 들었고 곰소리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 폴리가 말했다. 아, 맞아요. 벤이 말했다. 기억났어. 그건 아니었어요. 벤, 곰으로 해. 조엘은 몹시 실망한 듯 소리쳤다. 곰이 아니게 하지 마. 그럴 수 없어. 벤이 말했다.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아서. 괜찮아. 사실처럼 보이게 해 봐. 조엘이 주장했다. 뭐든지 사실처럼 만들 수 있잖아. 좋아. 벤이 웃으며 말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 벤, 곰 두 마리로 해줘. 작은 푸른씨가 간청했다. 안 돼. 푸른씨. 그건 너무 심하잖아. 조엘이 소리쳤다. 이야기를 망칠 거라고 하지만 큰 곰으로 만들어서 벤이 어딘가를 물게 하면 거의 다 죽일 수 있단 말이야. 오, 조엘. 폴리가 소리쳤고 데이비드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그래서 벤은 가다로운 동생들의 요구에 맞춰 이야기꾼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했다.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불쌍한 토미에게 엄청난 혼란을 주는 이야기로 만들어냈다. 그때
페퍼 부인의 쾌활한 목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왔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오, 엄마. 프론시가 폴리의 품에서 뛰쳐나와 소리쳤다. 스릴 넘치는 이야기에 몸을 숨겼던 폴리는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에게 달려갔다. 곰이 나타났어요. 진짜 살아있는 곰이에요. 벤이 만들어줬어요. 그렇구나. 페퍼 부인은 어깨에 걸친 쇼를 벗고 하던 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정말 멋지구나, 엄마. 폴리가 소리쳤다. 다시 모이게 되어 너무 기뻐요. 그리고 저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페퍼 부인이 행복한 어린 무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다. 얘들아, 우리는 착하게 살고 주님께 기쁨을 드려야 한단다. 주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눈병으로 고통받던 폴리와 아픈 몸으로 동생들을 위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벤의 모습은 깊은 감동을 주네요. 과연 이 가족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할드 데이즈 포어 폴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